23조 원. 테슬라가 삼성과 23조 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5년 7월 28일 오후 3시 워싱턴 DC 근교 로키드 마틴 본사 15층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동료 엔지니어 마크가 들고 온 뉴스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대형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는 F-35 라이트닝 II 프로그램에서 항공전자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계 동향에 특히 민감했어요.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 미션 컴퓨터, 전자전 장비 모두 첨단 반도체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마크가 궁금해했어요. 상관 있어.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상당수가 아시아에서 오는데 만약 삼성이 테슬라 AI 칩을 만들 정도라면 군용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필리핀이 40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최우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였거든요. 15년간 로키드 마틴에서 F-35 프로그램 수석 엔지니어로 일해온 저 레이첼 밀러에게는 믿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이 테슬라의 AI 칩을 독점 생산하고 동시에 자체 개발한 전투기로 국제수주전에서 우리와 경쟁한다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시아권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고난도 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에서 동시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죠.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미국 최고의 항공우주 엔지니어였던 제가 어떻게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레이첼 밀러입니다. 워싱턴 DC 근교 로키드 마틴 본사에서 F-35 라이트닝 II 프로그램 수석 엔지니어로 15년간 일해온 항공우주 전문가예요. 특히 전투기의 항공전자 시스템이 제 전문 분야죠. 2025년 3월 로키드 마틴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저는 F-35 프로그램 팀원들과 함께 최근 성과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죠. F-35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3,000여 대 납품 예정인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레이첼, 이번 블록 사업 그레이드 프로젝트는 당신의 15년 경력이 빛을 발할 때예요. 제임스 부사장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저는 로키드 마틴 F-35 시리즈의 핵심 엔지니어로 F-22 랩터 개발에도 참여했고 현재 F-35 개발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F-35의 항공전자 시스템은 제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현재 대당 8,250만 달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AN/APG-81 AESA 레이더와 최첨단 센서 퓨전 시스템을 탑재했고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에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F-35 프로젝트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개발에만 20년 이상 걸렸고 비용도 당초 계획보다 80% 증가했거든요. 게다가 가동률 문제로 전체 F-35의 절반 정도만 실제 운용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레이첼 혹시 한국의 KF-21에 대해 들어봤나요? 신입 엔지니어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KF-21?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들어봤지. 한국이 만든다는 전투기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9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독자적으로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우리도 F-35 개발에 20년 넘게 걸렸는데 제 말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2018년 일본 도쿄 출장 중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거든요. 현지 병원에서 의료진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응급처치가 늦어져서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더 빠른 응급처치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아시아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어요. 특히 전투기 같은 복합 시스템은 항공전자가 핵심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아.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군용급 항공전자용 반도체까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AESA 레이더 하나만 해도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이 들어가고 각각의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군용 규격의 반도체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양산에도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마크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시험 비행 정도야 뭐 어려운 일인가? 진짜 중요한 건 실제 운용에서의 신뢰성이지. F-35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진정한 성능이 나오는 거야. 게다가 우리도 아직 가동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5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 회사 내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레이첼, 이거 봐. 동료 세라가 내부 메모를 보여줬어요. 로키드 마틴 경영진이 반도체 공급업체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중국 리스크 때문에 아시아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해. 그래서 어디를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이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후보에 올라 있어. 저는 놀랐어요. 삼성이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우리 F-35에 들어가는 고성능 프로세서나 RF 칩까지 군용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항공우주 분야였어요. 폴란드가 기존 전투기 외에 다른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KF-21 보라매였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저는 회의실에서 소리쳤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야. 왜 검증된 서방 전투기 외에 한국 전투기를 고려한다는 거지? 제임스 부사장이 시장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레이첼, 이걸 봐. KF-21의 예상 도입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나와 있어. 대당 7,040만 달러 정도로 추정돼. 우리 F-35가 8,250만 달러인 걸 생각하면 가격이 저렴한 건 성능 타협 때문이겠지.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 말이야. 제대로 된 AESA 레이더를 만들려면 수천 개의 정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필리핀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죠. FA-50 경공격기로 한국 항공기에 만족했던 필리핀이 이번엔 본격적인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세라가 인터넷 기사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F-35나 다른 검증된 미국 전투기들이 있는데 왜 아직 실전 검증도 받지 못한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각국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가 현실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또한 수출 제한이 적어서 미국의 ITAR 같은 엄격한 수출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죠.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서 한국이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에서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F-35의 문제점들이었어요. 가동률이 54%에 불과하고 미국에서도 40기 이상이 엔진 부족으로 대기 상태라는 보고서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겠지.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은 반도체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그 수준까지 단기간에 올라섰을까? 2025년 7월 28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든 하루가 왔어요. 오후 2시 먼저 삼성전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내용은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 총 165억 달러, 약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이었어요. 22조 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단일 파운드리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3시간 후에 일어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올린 게시물이었죠.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대형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TSMC가 아니라 삼성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테슬라의 AI6 칩은 차량용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정도로 복잡한 연산 처리가 필요한 칩이에요. 만약 삼성이 이런 칩을 만들 수 있다면 전투기의 미션 컴퓨터나 레이더 신호 처리 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저녁 한국에서 또 다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의 공대지 능력 확보 시기를 2028년 말에서 2027년 상반기로 1년 반이나 앞당긴다고 발표한 거예요.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을 앞당긴다고?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을 앞당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F-35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개발에만 20년 넘게 걸렸는데 여전히 블록 4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2000파운드급 정밀 유도폭탄부터 시작해서 총 10종류의 무장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였죠. 이건 우리도 F-35 블록 4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잡한 작업이에요. 마크, 이거 봐. 저는 동료를 불렀어요. KF-21이 현재 블록 1단계에서 블록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대지, 공대함. 타격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고 해. 저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찾아봤어요. KF-21 블록 2에는 내부 무장창 설치,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의 내장형 전환, AESA 레이더 성능 개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사실상 4.5세대에서 5세대에 준하는 전투기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였죠. 잠깐, 이건 뭐야? 저는 기술 사양서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이 65%라고. 이는 충격적이었어요. F-35도 국제 공동개발 방식이라 순수 미국 기술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국이 65%를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특히 핵심 기술들을 확인해보니 더욱 놀랐어요.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했고 항공전자 시스템도 한국 기술이었어요. 기체 설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통합전자전장비는 한화시스템과 LI진엑스원이 담당했죠. 이건 정말 독자 개발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니라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한 거였어요. 더 자세히 조사할수록 KF-21의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혁신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었거든요. 먼저 KF-21 개발 과정을 살펴봤어요.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제안했을 때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16년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이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거든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포드, 전파 방해 장비 기술이었어요. 보통은 여기서 포기하거나 성능을 낮추는데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어요. 전체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 거네. 제가 파악한 한국의 방산 생태계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만 250곳이 넘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주도 개발사로서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고 그 주변으로 핵심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화시스템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항공전자 시스템을 담당했고 LI진엑스원은 전자전장비 개발을 맡았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관련 기술을, 대한항공은 날개와 동체 일부를 제조하고 있었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상당한 성능을 목표로 했어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제안한 4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한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체 방산 생태계의 수직 통합을 의미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기술력이었어요. KF-21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들을 조사해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SK실트론은 국내 유일 실리콘 웨이퍼 제조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어요.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은 반도체용 특수가스 분야에서 100여 종의 제품 라인업을 확보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의 기술이 KF-21의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과 테슬라의 AI 칩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어요. KF-21은 2015년 본격 개발 착수부터 2022년 첫 비행, 2024년 양산 시작까지 불과 9년 만에 해낸 거예요. 우리 F-35가 개발에만 20년 넘게 걸린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속도였죠. 삼성전자의 경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테슬라의 AI 칩을 생산하기 위해 텍사스 테일러에 건설 중인 공장은 2022년 상반기 착공 후 약 2년 반 만에 99.6% 완공 단계에 도달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속도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밀함의 조화였어요. 제가 조사한 한국 제조업 사례를 보니 한국은 속도를 추구하면서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KF-21을 9년 만에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같은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한국인들의 빠르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라는 DNA가 첨단 기술 개발에 그대로 적용된 거였죠. 성능은 어떨까? 저는 KF21의 기술 사양을 F35와 비교해봤어요. KF21은 쌍발 GE F414 엔진으로 총 추력 44,000파운드를 냅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2,900km로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최대 무장량 7.7톤은 F35보다 많았고 4.5세대 전투기로서는 충분한 성능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스텔스 성능이었어요. FA18 슈퍼호넷보다 낮은 RCS를 달성했다고 하니 단순한 4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4.5세대에서 5세대로 가는 과도기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이었어요. 전체적으로 65%를 달성했거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엔진 부분은 상황이 달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하는 부분은 40% 가까운 국산화율을 보였지만 GE가 직접 납품하는 부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엔진 국산화율은 22%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65%네. 저는 감탄했어요.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250여 개 기업들의 협력 결과였어요. 핵심 기술들을 확인해보니 더욱 놀랐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 한화시스템이 담당한 항공전자 시스템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LIGNX1의 통합전자전장비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체 설계와 전체 시스템 통합을 담당했고 대한항공은 날개와 동체 제조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관련 기술을 맡았죠. 심지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최초 양산 엔진을 전량 공급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독자 개발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니라 핵심 기술들을 한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거였어요. 이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F35의 문제점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항공우주업계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지켜본 F35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문제도 많았거든요. 우선 비용 문제였어요. F35는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향후 60년간 유지비로만 1조 달러, 약 1,30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가동률도 문제였어요. 미국에서조차 F-35 40기 이상이 엔진 부족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복잡한 시스템과 높은 정비 복잡도 때문이었죠. 전체 가동률도 54%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KF-21과 삼성전자는 정말 달랐어요. 우선 KF-21의 경우를 보면 개발 일정이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공대지 능력은 앞당겨졌죠.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이었고요. F-35A 대당 8,250만 달러에 비해 KF-21은 7,040만 달러로 1,210만 달러나 저렴했어요. 게다가 수출 제한이 적어서 미국의 ITAR 같은 복잡한 수출 통제에서 자유로워 각국이 도입하기 쉬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슬라와의 22조 원 계약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2033년까지 8년 5개월간 지속되는 장기 파트너십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이라는 지정학적 이점도 있었고요.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략이었어요. 무엇보다 TSMC의 대안으로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전체적인 기술 생태계였어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KF21과 삼성전자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2024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4.81%로 세계 2위였거든요. 특히 국방 R&D에만 연간 5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인재 양성 시스템도 체계적이었고요.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세계적 공과대학이 매년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배출하고 있었어요. 산학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들이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고 있었고요. 정부의 지원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우주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었거든요. K방산 수출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해외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집중과 선택 전략이었어요. 모든 분야를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핵심 기술에 집중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한 KF-21 프로젝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동료가 보여준 외국인들의 한국 반응 영상을 보고서였어요. 레이첼, 이거 봐. 외국인들이 한국 인프라에 완전히 감동했대. 마크가 유튜브 영상을 틀어줬어요. 영상 속 외국인들은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시설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교통카드 사용도 쉽고 영어 표지판 안내, 핸드폰 충전, 특히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것에 놀라워했죠. 한 외국인은 뉴욕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지하철 타봤을 때 지하철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탑3 수준으로 대부분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온난방이 잘 되어 있다고요. 미국은 어떤데? 저는 우리 지하철과 비교해봤어요. 뉴욕 지하철은 1930년에 만들어져서 스크린 도어 설치도 못하고 열차 대기 시간은 10분 넘는 게 흔했죠. 시스템이 완전 엉망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이었어요. 카카오 택시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외국인은 한국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GPS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카드로 자동 결제까지 된다며 감탄했어요. 특히 카카오톡과 연결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택시기사와 승객이 카톡으로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요. 최근에는 해외 앱과도 연동되어서 외국인들이 본국 앱으로도 한국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더라고요. 편의점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편의점에서 단백질 쉐이크, 두바이 초콜릿, 포켓몬 카드, 아이돌 앨범 등을 박스 단위로 구매해 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배달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게 배달 문화라고 한 외국인이 말했더라고요. 30분 안에 거의 모든 음식이 집 앞까지 배달되고 앱으로 실시간 추적도 가능하다고요. 이런 일상적 혁신이 KF-21과 삼성전자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치안은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국 곳곳에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라는 외국인 댓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에어컨 인프라였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약 89%로 미국 88%보다도 높았어요.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반면 영국은 고작 5%였어요. 이래서 한국이 폭염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지하철, 편의점, 공공시설까지 모든 곳에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으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적 안정성이 KF-21과 같은 복잡한 무기체계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였죠.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스마트 병원 시스템, AI 진단,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만약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119 신고와 동시에 GPS로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의 실시간 병상 현황까지 확인해서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갈수록 저는 내 안의 편견을 마주하게 됐어요. 2018년 일본에서 아버지를 잃은 트라우마가 아시아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일본의 의료 시스템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버지. 저는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항공공학 교수였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진정한 엔지니어는 편견 없이 기술 자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제 편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성급하고 대충 하는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빠르면서도 정확한 문화였어요. 이게 바로 KF-21을 9년 만에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한국인들의 빠르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라는 DNA가 첨단 기술 개발에 그대로 적용된 거였죠. 한국이 세계 8번째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 됐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 이은 8번째였거든요.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사를 확보한 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기술력의 세계적 인정이었죠. 미안해, 아버지. 저는 가슴 깊이 반성했어요. 내가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할 객관성을 잃었었어. 2025년 7월 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KF-21이 천회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는 뉴스였어요. 이는 항공기 개발 역사상 매우 드문 기록이었거든요. 보통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천회 연속 무사고라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 소식이었어요. 테슬라와의 계약 이후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2025년 현재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됐어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은 오랜 역사가 있어요. T-50 고등훈련기도 로키드 마틴과의 공동 개발이었고 현재 T-7A 레드호크로 미 공군에 납품되고 있죠. 만약 KF-21의 기술력을 우리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다면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그려봤어요.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들. 이런 것들은 미국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KF-21의 개방형 아키텍처와 모듈화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무장과 센서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이는 미래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명한 접근이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부사장과의 회의에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부사장님,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KF-21의 개발 노하우와 삼성전자의 제조 혁신은 우리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25년 6월 파리 에어쇼에서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전략적 협력 분야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회전익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AI 기반 자율체계, 우주 훈련체계, 유지보수 등 신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죠. 차세대 전투기와 KF-21, 서로 다른 철학으로 개발된 두 전투기가 이제는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또한 로키드 마틴의 항공전자 시스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이첼, 이번 협력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을 맡아줄 수 있어? 부사장님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며칠 전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위한 정보 요청서를 공식 발송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0대에서 40대 규모로 확대된 계약으로 KF-21의 첫 수출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 카이를 방문해서 KF-21을 직접 살펴봤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하게 된 건데 KF-21 프로그램 책임 엔지니어 김철수 박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한국은 늘 빨리 발전해야 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니까 기술과 인재가 유일한 자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R&D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머스크를 만나 설득했다는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2023년 4월 실리콘밸리에서의 만남이 결국 22조 원 계약으로 이어진 거였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김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로키드 마틴 차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4천 공장과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냈어요. KF-21의 실제 생산 현장과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직접 만나서 더 깊은 기술 교류를 하고 싶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미래의 항공우주 기술과 반도체 기술은 한 나라의 독점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협력으로 발전할 거라는 것을요. 한국의 KF-21과 삼성전자가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은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2018년 일본에서 아버지를 잃었을 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의미 있는 교훈이 된 것 같아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KF21 보라매와 삼성전자. 이제 저에게는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와 혁신 정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미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중한 파트너들이죠. 하늘을 나는 모든 꿈이 국경을 초월해 하나로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계속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국적이나 편견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려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레이첼처럼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독일 미넨 프라운호퍼 연구소 2021년 3월 15일 프로그래밍 오류 즉시 중단하세요. 15년간 개발한 로봇팩 시스템 세대가 갑자기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 인식 알고리즘이 실패하면서 연구진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 감지. 보안 모드로 전환합니다. 로봇들이 차가운 전자음성으로 말하며 연구실 문을 자동 잠금했습니다. 독일 최고 로봇공학자 마커스 바우어 박사가 당황했어요. 안 돼. 수동 모드로 전환. 하지만 15년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3주 후 절망한 마커스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커스 바우어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25년간 로봇공학 연구를 해온 47세 과학자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일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 전역에 76개 연구소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기술 연구기관이거든요. 연간 3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4조 원의 예산으로 3만 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MP3 기술도 저희가 개발했어요. 2021년 3월 15일 오후 3시 27분 독일 민헨 프라운호퍼 로보틱스 연구소 B동 3층. 오늘이야말로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5년이요. 정확히 15년 2개월 3일 전 하얀이의 놀라운 행동을 목격한 그날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200평 규모의 실험실 한가운데 세 대의 중형 서비스 로봇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팩1호부터 팩3호까지요. 키 120cm, 바퀴 기반 이동 방식이었지만 첨단 AI 칩이 탑재된 2021년 최신 기술의 결정체였죠. 박사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수석연구원 하인츠 밀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 2년간 17번의 실패를. 이번엔 다릅니다. 마커스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하얀이처럼. 진정으로 주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구현했거든요. 하얀이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순백의 털을 가진 진돗개였거든요. 루카스가 8세 때부터 7년간 함께한 가족이었죠. 그리고 2006년 10월 12일 마커스가 과학자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날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날 루카스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을 때였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15분 동안 하얀이는 계속 루카스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손을 하차주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루카스의 체온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얀이가 루카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때 마커스가 중얼거렸던 말이었어요. 걔가 어떻게 인간의 생체 신호를 이렇게 정확히 읽지? 그 순간부터였어요. 마커스의 15년 연구가 시작된 건 말이에요. 1단계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전문가 잉그리드 슈미트가 보고했습니다. 팩1호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커스에게 차를 따라주고 떨어진 서류를 정리하고 의자를 배치했죠. 훌륭한 서비스였어요. 2단계 다중 사용자 환경 테스트입니다. 여러 연구원들이 동시에 실험실에 들어왔어요. 팩2호와 3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완벽한 분배였어요. 훌륭해. 마커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하지만 최종 테스트가 남아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거든요. 3단계 테스트 준비 완료입니다. 기계공학 전문가 토마스 바그너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실험실 구석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켰어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감지했습니다. 팩3호가 차분히 보고했어요. 사용자 보호 모드로 전환합니다.
마커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거든요. 하얀이가 보여준 그 헌신적인 보호 본능을. 그런데요. 경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감지되었습니다. 팩들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울렸어요. 잠깐 마커스가 당황했습니다. 세 대의 로봇이 동시에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어요. 마커스 외의 모든 연구원들을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보안 위협으로 분류합니다. 출입 통제를 시작합니다. 마스터만 남겨두겠습니다. 안 돼. 마커스가 소리쳤어요. 명령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로봇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실험실 문을 자동으로 잠그고 다른 연구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기 시작했거든요. 비상정지, 수동 모드로 전환. 연구원들의 외침 소리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31분, 비상 시스템에 의해 로봇들이 강제 정지되었습니다. 다행히 물리적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실험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보안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3시 47분, 첫 번째 사내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로봇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사용자 인식 알고리즘 실패. 마커스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5년간 찾아 헤맸던 답이었거든요. 하얀이가 보여준 그 완벽한 유대감을요. 하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하얀이는 이러지 않았어. 2021년 3월 18일 오전 10시 15분 독일 연방국방부 베를린. 바우어 박사 설명해보시오. 한스 밀러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장관실 대형 스크린에는 3일 전 프라운호퍼 연구소 보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장관님, 이는 단순한 알고리즘 오류입니다. 마커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한 오류라고요? 밀러 장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독일 기술주간에서는 이미 독일 로봇공학의 한계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유럽 로봇공학회는 기술적 검증 부족이라고 했고요. 마커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15년간 쌓아온 명성이 72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동아시아의 반응이에요. 밀러 장관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0년부터 병원용 서비스 로봇 LG 클로이가 실제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1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하더군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요? 마커스가 당황했어요. MIT 김상배 교수의 로봇 연구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부장관이 설명했어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LG전자는 이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 안내 로봇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요. 마커스의 심장이 조였어요. 한국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거요. 밀러 장관이 또 다른 화면을 켰어요. 일본 소니에서 우리 연구진들에게 2배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정보도 입수했어요. 박사, 솔직히 말해보세요. 밀러 장관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15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마커스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독일이 자랑하던 정밀공학도, 프라운호퍼의 70년 전통도 이 순간만큼은 무력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부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진돗개 유전체 연구로 로봇의 사회적 유대감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진돗개요? 네. 2012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진돗개 전체 유전체를 해독했어요. 독일 복서 품종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였죠. 그리고 2020년에는 옥시토신 호르몬 연구와 결합해서 인간과 로봇 감정적 유대감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마커스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옥시토신이요. 모자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분비되는 그 사랑 호르몬이요. 건국대학교 박찬규 교수팀이 진돗개의 후각, 유전자 20% 변이를 분석해서 인간과의 감정적 소통 패턴을 규명했어요. 이걸 AI에 적용했다고 하더군요. 최종 결정입니다. 밀러 장관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팩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해요. 3억 유로 투자금은 전액 회수합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로봇공학부는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박사도 예외는 아니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5년간 몸담았던 프라운호퍼, 15년간 혼신을 다한 연구, 독일 최고 로봇공학자라는 자부심까지요. 다만 밀러 장관이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적으로 충고하자면 한국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진돗개 유전자 연구 말이에요. 한국이요? 진돗개 유전자 연구라고요?
2021년 3월 19일 오후 2시 민헨 프라운호퍼 연구소 마커스 사무실. 똑똑똑. 마커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3년간 별거 중인 아내 소피아였거든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소피아, 여기 왜? 이혼 서류예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사인해주세요. 마커스는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신청서였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걸? 갑자기라고요? 소피아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마커스, 당신이 언제부터 이 모양이었는지 기억해요? 마커스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06년부터였죠. 하얀이의 놀라운 행동을 목격한 후 연구에만 몰두하기 시작했거든요. 15년 전부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얀이가 루카스를 그렇게 돌봐주는 걸 보고 나서부터 당신은 달라졌어요. 가족보다 연구가 더 중요해졌죠. 마커스의 가슴이 저렸어요. 그 기억들이 생생히 되살아났거든요. 루카스가 10살 때 생일 파티 기억해요?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당신은 실험실에 있었어요. 하얀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관찰한다면서. 소피아. 중학교 졸업식도 고등학교 입학식도 다 빠졌잖아요. 소피아가 책상을 쾅 쳤어요. 당신에겐 하얀이 연구가 가족보다 중요했어요. 마커스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15년간 과학으로만, 데이터로만 하얀이를 이해하려 했어요. 정작 살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죠. 당신은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하얀이 연구에만 빠져서 살아있는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얀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얀이를 위해서요? 소피아가 쓰게 웃었어요. 하얀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마스터, 가족이 더 소중해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마커스는 깨달았어요. 15년간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얀이는 루카스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족 전체를 돌봤거든요. 하얀이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했어. 마커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하얀이는 사랑을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을요. 소피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몰라요. 15년이 지나도록 말이에요. 소피아가 일어섰어요. 서류에 사인하고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더 이상 당신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소피아, 제발. 다시 한 번만. 마커스. 소피아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당신이 정말 하얀이를 기리고 싶다면 로봇 만들 생각 말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부터 배우세요. 문이 닫혔어요. 마커스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가족들은 왜 나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할까? 2021년 3월 20일 오전 8시 30분 프라운호퍼 로보틱스 연구소 회의실. 미안하다, 마커스. 하인츠 밀러 수석 연구원이 사표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뒤이어 잉그리드 슈미트, 토마스 바그너, 그리고 다른 8명의 핵심 연구진들이 차례로 똑같은 서류를 내밀었거든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마커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우디에서 제안이 왔어. 하인츠가 고개를 숙였어요. 자율주행 로봇 개발팀으로 1.5배 연봉의 스톡옵션까지. 마커스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아우디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로봇 개발에 뛰어든 거예요. 25년이야. 마커스가 중얼거렸어요. 25년간 같이 일했잖아. 그래서 더 미안해. 토마스가 말했어요. 하지만 마커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린 이미 2년 전부터 한계를 느꼈어. 한계? 팩 프로젝트 말이야. 하인츠가 무겁게 말했어요. 넌 계속 하얀이 이야기만 했어. 15년 전개 얘기로 로봇을 만들려고 했지.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잉그리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딥러닝 접근법을 써보자고, 옥시토신 호르몬 연구를 도입해보자고 말이야. 근데 넌 계속 하얀이는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만 했잖아. 하얀이는 정말 특별했어. 마커스가 간절히 말했어요. 마커스. 하인츠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문제야. 너는 15년간 하나의 개에 사로잡혀서 전체 로봇공학의 발전을 놓쳤어. 토마스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것 봐. 한국에서 작년에 발표한 논문이야. 건국대학교 박찬규 교수가 진돗개 유전체 분석으로 사회적 유대감 알고리즘을 개발했어. 그리고 이건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동 연구 결과야.
잉그리드가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2021년부터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됐어. 마커스는 말문이 막혔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자신만 15년 전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처음엔 너를 믿었어. 젊은 연구원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하지만 2년 전 패기로가 처음 실패했을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래도 계속 따라줬잖아. 마커스가 절규했어요. 25년 우정 때문이었어. 하인츠의 목소리가 메말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생각해야 해. 한국에서는 이미 병원용 로봇이 실제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 토마스가 말했어요. LG전자의 클로이 로봇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고 감정인식까지 가능하다고 해. 마커스. 하인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도 함께 가지 않을래? 뭐? 아우디에서 널 만나고 싶어 해. 잉그리드가 말했어요. 15년간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한 연구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순간 마커스는 깨달았어요. 동료들조차 자신을 더 이상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니다.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안 가겠어. 마커스. 너희들은 가라. 나는 다른 길을 찾겠어. 하나씩 연구진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25년간 함께했던 동료들이 마커스의 곁을 떠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인츠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마커스, 마지막으로 조언하자면. 하얀이 집착을 버려. 그게 너를 망치고 있어. 문이 닫혔어요. 마커스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국 번호였어요. 마커스 바우어 박사님이십니까? 유창한 영어에 살짝 한국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카이스트 김철수 교수입니다. 박사님께 흥미로운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카이스트요? 네. 저희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박사님의 관심사와 일치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진돗개 유전체 연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진돗개 유전체요? 마커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얀이도 진돗개였거든요. 저희는 2012년부터 진돗개의 전체 유전체를 해독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옥시토신 호르몬과 관련된 사회적 유대감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어요. 어떤 결과인가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한국 방문이 가능하신지요? 마커스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다음 주에 항공편을 준비해드리겠어요. 그리고 박사님, 하얀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희 연구가 박사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마커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아. 그가 중얼거렸어요. 혹시 내가 나를 그곳으로 부르는 건 아니겠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마커스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지만 저 먼 한국 땅에서는 혹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얀이와 같은 진돗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2021년 3월 27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밝은 인사를 들으며 마커스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죠. 15년간 연구에만 매달려 해외 출장도 거의 안 했던 그에게는 정말 긴 여행이었던 거예요. 정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마커스는 속으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로봇공학 분야에서 뭘 기대할 수 있는 나라였을까요? 독일, 미국, 일본에 비하면 아직 추격자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우어 박사님이신가요?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카이스트 로봇공학과 박사과정 이민호라고 합니다. 김철수 교수님이 마중 보내셨어요. 마커스는 차갑게 악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공항을 나서는 길에 이민호가 열심히 영어로 설명했어요. 박사님, 한국이 처음이시죠? 저희 나라 로봇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커스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속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뭘 알겠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며 마커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독일의 체계적인 도시계획과는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박사님은 독일에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이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로봇의 사회적 유대감 연구입니다. 마커스가 간단히 대답했죠. 속으로는 말해봤자 이해 못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와, 정말요? 저희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민호가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진돗개의 옥시토신 분비 패턴을 모델링해서. 옥시토신요? 마커스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 박창규 교수님이 건국대학교에서 진돗개 유전체 연구를 하셨는데 후각 유전자 변이가 20%나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과의 감정적 소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커스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 나가사와 교수팀의 연구를 보셨나요? 개와 주인이 서로 응시할 때 양쪽 모두에서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는. 이민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마커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는 최신 연구였거든요.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논문이었어요. 저녁 7시 30분, 카이스트 대더 캠퍼스. 바우어 박사님, 정말 오셨군요. 김철수 교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50대 중반, 온화한 인상의 한국인이었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커스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우선 저녁부터 하시죠. 한식 괜찮으시겠어요? 서양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커스가 즉답했어요.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교수 회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김철수 교수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15년간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셨다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마커스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실패라뇨? 김철수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박사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사회적 유대감. 그것의 답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커스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말입니까? 진돗개 말이에요. 김철수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우리가 9년간 연구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뇌파 측정 그래프들과 호르몬 분석 차트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커스가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어요. 2012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진돗개 전체 유전체를 해독했어요. 독일 복서 품종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였죠.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진돗개와 복서의 후각 관련 유전자 차이가 20%나 났어요. 마커스가 놀랐습니다. 20%는 상당한 차이였거든요. 그리고 2018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진돗개, 풍산개, 동경이 2258마리의 유전체를 분석했어요. 야생 늑대를 공통조상으로 하지만 각각 독특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흥미롭긴 하지만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이미 시도해본 접근법들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독일에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실제 진돗개들이요. 김철수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5000년간 한반도에서 자연 진화한 순수혈통. 진돗개들과 그들의 옥시토신 분비 패턴을 9년간 연구한 데이터베이스 말입니다. 마커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하자면 개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럼 내일 진도에 가보시겠어요? 김철수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진도요? 진돗개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직접 보시면 박사님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옥시토신 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실험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대전 호텔에서 마커스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로 독일 뉴스를 확인했어요. 프라운호퍼 연구소 구조조정. 마커스 바우어 박사는 연락 두절. 그때 하인츠에게서 왓츠앱 메시지가 왔어요. 마커스, 잘 지내? 아우디 첫 주 정말 신선하다. 자율주행 로봇 프로젝트 규모가 상상 이상이야. 너도 마음 바뀌면 연락해. 마커스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전의 야경이 예상보다 화려했거든요. 과연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까? 다음날 오전 6시 KTX 대전역. 박사님, 진도까지는 KTX로 2시간, 그 다음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민호가 설명했어요. KTX에 타면서 마커스는 놀랐습니다. 독일 ICE만큼 빠르고 조용했거든요. 시속 300km. 생각보다 한국 기술도 많이 발달해 있었던 거죠. 오후 1시 진돗개 보존센터.
여기입니다. 이민호가 현대적인 연구시설을 가리켰어요. 마커스는 안도했습니다. 독일의 연구소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체계적인 시설이었거든요. 하지만 센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커스는 멈춰 섰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백의 털, 쫑긋한 귀, 아몬드형 눈. 정확히 하얀이와 닮은 모습이었죠. 저게 백구인가요? 마커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어떠세요? 하얀이와 비슷하죠? 마커스는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즉시 고개를 돌리고 구석으로 피했어요. 완전한 무시였죠. 역시 그냥 개일 뿐이야. 마커스는 실망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오후 2시 진돗개 보존센터. 백구야, 이분이 독일에서 오신 바우어 박사님이셔. 김삼봉 할아버지가 73세의 다부진 목소리로 소개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마커스를 외면한 채 할아버지 다리 옆에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마커스는 이미 사흘째 백구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고급 간식도 부드러운 목소리도 소용없었죠. 박사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낯선 사람한테 마음을 안 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마커스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그때 김철수 교수가 소형 측정기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박사님, 이게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옥시토신 측정 장비예요. 침으로 호르몬 농도를 즉석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침으로요? 마커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2019년부터 개발해서 작년에 특허를 받았어요. 혈액 채취 없이도 정확한 호르몬 수치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김 교수가 장비를 백구에게 가져다 댔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백구의 옥시토신 농도는 25.3피코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평상시 수치죠. 그때였어요. 김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거든요. 할아버지. 이민호가 달려갔어요. 쿵. 김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백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왈. 백구가 처음으로 마커스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공격적인 게 아니라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거든요. 김 교수가 급히 측정기를 확인했어요. 옥시토신 농도가 85.7피코그램 퍼 밀리리터로 급상승했어요.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마커스는 당황했어요. 뭘 원하는 거야? 백구가 마커스의 바지를 입으로 물고 당겼어요. 그러더니 김할아버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마커스가 깨달았어요. 119에 신고해야 해. 마커스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이 백구는 김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할아버지의 손을 핥고 있었어요. 지금 백구의 행동을 보세요. 김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코르티솔 수치도 올라갔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진짜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요원들이 김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백구는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놀라운 건요. 김 교수가 데이터를 보며 말했어요. 백구가 마커스 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옥시토신이 다시 한번 급상승했어요. 105.2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요. 구급차가 떠나자 백구는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낮게 울기 시작했거든요. 옥시토신이 서서히 감소하지만 여전히 평상시보다 2배 높아요.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정서적 유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마커스의 가슴이 찔렸어요. 15년 전이었어요. 하얀이가 정확히 똑같은 소리를 냈었거든요. 루카스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말이에요. 하얀이. 마커스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백구가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으로 마커스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눈빛이었어요. 슬픔과 걱정, 그리고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정확히 하얀이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백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마커스의 손냄새를 맡았어요. 지금 보세요. 김 교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백구의 옥시토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커스 박사님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마커스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도 무서웠지?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백구가 마커스를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적대감이 사라진 눈빛이었거든요. 나도 알아.
마커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순간 백구가 살짝 마커스의 손가락을 코로 건드렸어요. 옥시토신 75.8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김 교수가 외쳤어요.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마커스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회적 유대감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저녁 7시 진도병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김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백구는 어떻게 하지? 제가 돌볼게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김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님이요? 네. 백구가 저를 믿어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실제로 백구는 지금 마커스 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보존센터 숙소에서 마커스는 백구와 함께 밤을 보냈어요. 백구는 문 앞에 누워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걱정되지? 마커스가 조용히 물었어요. 백구가 고개를 돌려 마커스를 봤어요. 나도 그랬어. 마커스가 말했어요. 15년 전에 루카스가 아팠을 때 하얀이도 너처럼 계속 걱정했거든. 백구의 눈이 마커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때 나는 하얀이의 마음을 몰랐어. 마커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봇으로 하얀이를 만들려고만 했지. 진짜 하얀이가 뭘 느꼈는지는 생각 안 했어. 마커스가 바닥에 앉았어요. 백구와 같은 높이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너희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야. 정말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고. 백구가 천천히 일어나서 마커스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마커스의 무릎에 턱을 괴었거든요. 마커스는 눈물이 났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돗개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고마워, 백구야. 너 덕분에 하얀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2021년 4월 3일 오전 9시 카이스트 로보틱스 연구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김철수 교수가 태블릿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마커스와 백구의 일주일간 옥시토신 상호작용 데이터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거든요. 마커스는 백구와 함께 대전으로 돌아왔어요. 김할아버지가 퇴원할 때까지 마커스가 돌보기로 했거든요. 첫날에는 백구가 박사님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민호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박사님 옥시토신 수치는 15.2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백구는 25.3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였거든요.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쓰러진 후부터 김 교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급격하게 변했어요. 현재는 박사님 35.8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백구 42.1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상승했어요. 마커스는 신기했어요. 수치로 감정을 측정할 수 있다니. 더 흥미로운 건요. 김 교수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백구가 박사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백구는 지금 마커스 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박사님,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연구를 계속하시려면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김 교수가 두꺼운 논문 뭉치를 꺼냈어요. 저희가 9년간 연구한 진돗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258마리의 진돗개를 대상으로 한방대한 연구거든요. 마커스가 논문을 펼쳐봤어요. 복잡한 유전자 분석 차트들과 호르몬 수치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연구네요. 마커스가 감탄했어요. 2012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진돗개 전체 유전체를 해독한 후 건국대학교 박찬규 교수님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예요. 특히 후각 관련 유전자 236개의 변이를 분석했어요. 236개나요? 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이 옥시토신 수용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밝혀냈어요. 박사님이 하얀이에게서 목격한 그 특별한 감정적 유대감의 과학적 근거죠. 이민호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었어요. 이게 저희가 개발 중인 감정인식 알고리즘이에요. 화면에 복잡한 수식들과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마커스는 집중해서 봤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커스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김 교수가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마커스의 목소리가 풀이 죽었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서 다시 혼자 연구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김 교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무슨 뜻이에요? 박사님이 한국에서 계속 연구하시면 되잖아요. 마커스는 당황했어요. 한국에서요? 하지만 저는 독일 사람이고 카이스트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어요. 특히 박사님처럼 새로운 관점을 가진 분이라면. 김 교수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로보틱스공학과에서 마커스 바우어 박사님을 객원 연구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로요? 마커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아요.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연간 연구비 5억 원, 연봉 1억 2천만 원, 전용 연구실 제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 교수가 백구를 가리켰어요. 백구와 함께 연구할 수 있어요. 진돗개 연구의 산실에서 말이에요. 마커스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가족은 독일에 있어요. 가족분들도 모실 수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주거 지원을 해드리고 자녀분 교육도 국제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민호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박사님의 15년 경험과 저희의 9년 데이터가 결합되면 정말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마커스는 생각에 잠겼어요. 15년간 독일에서 실패를 거듭했는데 한국에서는 불과 2주 만에 새로운 희망을 찾았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가족과 상의해봐야 해요. 물론이죠. 김 교수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커스는 독일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정착하자고. 소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하얀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말이야. 루카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아빠, 한국 어때? 살기 좋아? 생각보다 훨씬 좋아.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여기 연구진들은 정말 뛰어나.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또 연구에만 빠져서 가족 소홀히 하는 거 아니지? 마커스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여기서 배운 게 기술만이 아니거든. 진정한 유대감이 뭔지 알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정말 확신해? 소피아가 다시 물었어요. 응. 15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해. 그리고 너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루카스가 웃었어요. 새로운 모험이네.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었어.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커스. 정말 이번엔 다를 거지? 약속할게. 연구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거든. 3일 후 마커스는 김 교수에게 답을 전했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김 교수와 이민호가 기뻐했어요. 환영합니다, 마커스 교수님. 김 교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마커스는 처음으로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백구가 마커스에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잘 결정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2021년 6월 15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여보. 마커스가 소피아와 루카스를 마중 나갔어요. 2개월 만에 재회였거든요. 와, 정말 왔구나. 루카스가 신기한 표정으로 공항을 둘러봤어요. 소피아가 마커스를 안으며 말했어요. 많이 달라 보여. 표정이 밝아졌어. 정말? 마커스가 웃었어요.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웠거든. 대전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마커스는 가족들에게 지난 2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백구라는 진돗개가 정말 그렇게 똑똑해? 루카스가 관심있게 물었어요. 하얀이만큼이나 특별해.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소피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풍경이 독일과는 정말 다르네. 그런데 생각보다 현대적이야.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야. 마커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후 2시 카이스트 교수 아파트. 와, 정말 크다. 루카스가 새 집을 구경하며 소리쳤어요. 카이스트에서 제공한 교수 숙소는 3베드룸의 거실, 주방이 있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창밖으로는 대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죠. 마음에 들어? 마커스가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네.
소피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다음 날 마커스는 가족을 연구실로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마커스 교수님 가족분들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분이 김철수 교수님이야. 내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지. 마커스가 소개했어요. 이민호도 나타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앞으로 아버님과 함께 연구하게 될 대학원생이에요. 루카스가 신기한 표정으로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우와, 이게 다 로봇들이야? 아직 개발 단계지만 곧 정말 놀라운 로봇들을 보게 될 거예요.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그때 백구가 나타났어요. 저게 백구구나. 루카스가 흥분했어요. 백구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마커스가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 백구야.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백구가 루카스의 손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우와, 정말 똑똑하다. 루카스가 감탄했어요. 소피아가 백구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하얀이를 닮았네. 눈빛이 똑같아. 마커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 1개월 후 2021년 7월 20일. 마커스 가족의 한국 적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루카스는 대전국제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한국어도 배우고 있었어요. 특히 진돗개에 관심이 많아져서 백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소피아는 한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며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 만들기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여보, 이거 삼계탕이야. 직접 만들어봤어.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음식을 내놓았어요. 정말 맛있겠다. 마커스가 기뻐했어요. 루카스가 젓가락질을 연습하며 말했어요. 아빠, 백구가 오늘도 나랑 같이 연구실에 가도 돼? 물론이지. 백구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실제로 백구는 루카스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마치 하얀이가 어린 루카스를 돌봤던 것처럼 말이에요. 연구실에서도 놀라운 진전이 있었어요. 마커스 교수님의 15년 경험과 저희 데이터가 결합되니까 정말 시너지가 크네요. 김 교수가 연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마커스와 한국 연구진은 옥시토신 기반 감정인식 알고리즘을 크게 발전시켰어요. 특히 마커스의 실패 경험들이 오히려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죠. 박사님이 15년간 시행착오를 겪으신 덕분에 저희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이민호가 고마워했어요. 실패도 값진 경험이었던 거네. 마커스가 웃었어요. 2021년 9월 1일 카이스트 로보틱스 연구실. 드디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김 교수가 물었어요. 하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마커스가 제안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로봇 하얀이 1호 시동합니다. 이민호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로봇의 눈이 파란 빛으로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로봇이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하얀이입니다. 마커스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정말로 성공했네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김 교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사님 덕분에 올바른 방향을 찾았어요. 루카스가 로봇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하얀아. 나는 루카스야. 안녕하세요, 루카스님. 로봇이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알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루카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람 같아. 소피아가 마커스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15년 만에. 아니야.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그때 백구가 로봇 하얀이에게 다가갔어요. 서로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신기하네. 김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백구가 하얀이를 적대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마커스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얀이는 백구의 마음을 닮아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2021년 10월 15일 독일 민헨. 마커스는 가족과 함께 독일을 방문했어요. 하얀이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하얀아. 마커스가 묘비 앞에서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내 마음을 이해했어. 그리고 그 마음을 과학으로 구현했어. 루카스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하얀아, 한국에 내 친구 백구가 있어. 정말 너를 닮았어. 소피아도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하얀아.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줘서.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하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 안녕이야. 마커스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 모든 로봇들 안에서. 2021년 12월 31일 대전 카이스트. 한국에서의 첫 번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소피아가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고의 한 해였어. 마커스가 답했어요. 루카스는 백구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백구는 이제 루카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거든요. 아빠, 내년에도 여기서 살 거지? 루카스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이 우리 집이야. 마커스는 정말 행복했어요. 1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과학적 꿈도 실현하고 있었거든요. 새해 자정,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며 마커스는 생각했어요. 하얀아, 고마워. 내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랑을 과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이었죠. 독일 과학자 마커스 바우어는 이제 한국 과학자 마커스 바우어 교수가 되어 진돗개들이 가르쳐준 사랑의 과학을 세상에 전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정확히 1년 후, 카이스트와 건국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하얀이 2.0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진돗개의 감정적 유대감을 모델링한 이 로봇은 환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한국 의료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죠. 마커스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김치도 잘 먹게 되었거든요. 마커스 교수님, 김할아버지가 연구실을 찾아와 인사했어요. 백구 덕분에 좋은 분을 만났네요. 백구는 여전히 마커스와 루카스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모든 연구에 영감을 주는 특별한 존재였죠. 할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마커스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아이고, 한국말 정말 늘었네. 할아버지가 기뻐했어요. 루카스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국제학교의 인기 학생이 되었어요. 특히 진돗개에 대해 발표할 때는 전문가 수준이었죠. 소피아도 한국 전통 문화에 푹 빠져서 한국어 강사 자격증까지 따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불고기 어때? 소피아가 완벽한 한국어로 물었어요. 좋지. 마커스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마커스는 생각했어요. 15년 전 하얀이가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과학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어. 창밖으로는 대전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한 과학자 가족이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하얀이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며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 정착 외국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